자, 선생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교과서는요.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들입니다. 모두 음악 교과서고요. 미래엔의 고등학교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1, 2로 넘어가면서 교과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엔 교과서는 출판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교과서 전체 구성이랑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서양음악 가창곡 비중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대중음악도 상당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좀 보실 만한 악곡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가창곡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 가창곡이 다른 교과서의 경우에는 기악곡으로도 많이 제시되어 있는 악곡들이고, 그래서 무난한 악곡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고요. 무난하고 다양성이고 뭐 이런 악곡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엔 교과서는 음감비 교과서가 한 권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음감비 교과서가 있다 보니 이 악곡들이 약간 중복되기도 하면서 보실 만한 악곡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교과서 협회 KT북닷컴에서 미래엔 교과서가 검색이 안 되셨던 분들은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창 악곡들이 많은 만큼 혹시 교과서 가창 시험을 보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확인들을 좀 하셔야 할 곡들이 있어서 제가 그 악곡들을 한 번씩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엔 교과서에만 있는 악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 순서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 처음 보시는 악곡들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악곡들이 좀 있습니다. 국악 가창곡이 좀 그런 곡들도 좀 있어요. 국악 감상곡에서는 새로운 악곡들이 제목은 있는데 악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시험만 놓고 본다면은 제목은 있으나 악곡이 없다 보니 임용 시험을 놓고 보기에는 조금 뭐 딱히 시험과 관련돼서 물론 이런 건 있죠. 만약에 뭐 염력 4장이 나왔다. 4장 나왔거든요, 실제로. 염력 4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뭐 선생님들께 염력 4장 악보를 넣어서 모의고사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문제겠으나 교과서 분석에서는 일단 악보가 없으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뭐 요런 정도는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악보가 없는 악곡들이 상당히 많고요. 중학교 1교과서하고 2교과서가 성격이 약간 다른데 특히 2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서양음악사 관련 악곡과 국악감상 악곡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악곡들의 분포가 좀 다릅니다. 미래엔 교과서는 세 개를 묶어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좀 내용이 풍성해지고 한 권씩 봤을 적에는 선생님들께서 뭐가 좀 없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이제 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 이제 교과서를 조금 제가 안 볼 페이지를 좀 빼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있는데 저 교과서에는 없을까 하신다면 그동안 좀 반복해서 봤던 악곡들을 좀 빼내서 그래요. 한 3, 4번 정도 반복해서 보셨던 악곡들은 좀 빼내고요. 이번 교과서에 처음 보시게 되는 곡부터 시작을 해 볼 텐데요. 14페이지입니다. 미래엔 교과서 참 재밌었는데요. 첫 번째 챕터가 대중음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음악 악곡들이 시작이 되면서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뭐 이런 악곡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같은 악곡은 이미 뭐 기타라는 챕터에서도 나오고 기타 연주. 그래서 워낙 많이 보신 악곡인지라 제가 그 악곡들은 좀 빼고 이 악곡으로 바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2015와 2022 교과서 사이에 꽤나 유행을 했었던 악곡으로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신 악곡이고 보시다시피
C에서 A 메이저로, 예, 그래서 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조가 전조가 되고 있는 악곡이라는 점에서, 근데 저희가 이 전조를 무슨 클래식 전조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곡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가요에서 특별히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새롭거나 어려운 코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곡의 특징이 진성과 가성 창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성과 가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들어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 곡이 실려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이렇게까지 최근에 유명해진 노래들이 실렸던 교과서는 제가 이 일을 정말 수십 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기시험에나 어디에 어떻게 반영될지까지는 저도 감을 못 잡겠는 상황인지라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기타와 연계되어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요런 악곡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군데에 실려 있는데 몇 군데에 실려 있을 것인데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보던 순서로는 얘가 지금 처음 보시게 되는 악곡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I'm Yours라는 악곡이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가 하나씩 실려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악곡들은 이제 또 보신 악곡이고요. 그래서 요 제이슨 무라즈의 악곡으로 기타와 함께 부르는 악곡으로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 곡 역시도 굉장히 단순한 코드가 지금 제시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연계악기가 우쿨렐레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교과서의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계악기가 지금 제시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악곡은 연계악기가 기타였거든요. 기타였던 악곡과 비해서 지금 우쿨렐레를 연계악기로 하고 있어서 코드가 훨씬 더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한꺼번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코드가 훨씬 더 단순한 것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악기는 연계악기가 기타로 제시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좀 더 복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과 저는 2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24페이지에는요. 변훈 작곡의 떠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창악곡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기도 했고 제가 다양성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앞에 대중음악부터 실려 있는 좀 독특한 편성, 이게 그 짜임새, 교과서의 그 챕터가 보통은 굉장히 옛날 악곡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래엔 교과서는 대중음악을 먼저 주고 두 번째 챕터에 옛날 가곡이 하나 실려 있어요. 옛날 가곡이라고 말을 하나? 라고 하시면 옛날 가곡 맞습니다. 떠나가는 변훈 선생님의 이 곡은요. 1951년도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 80년 된 악곡이죠. 1951년에 그 6.25 전쟁 중에 쓰여진 악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지금 두 개의 제가 대중음악을 볼 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서에 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D 마이너 악곡이고요. 두 번의 멜로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이론 공부할 만한 악곡인 것이죠. 왜냐하면 D 마이너에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제가 스케일에서 우리가 흔히 음도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음입니다. 딸림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 일곱 번째 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음, 뭐 으뜸음이라고 보셔도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고가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편해서 쓰는 기호인데요. 예, 기호인데 자, 지금 보시면 라, 시 내추럴, 도샵, 렐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음인데 여섯, 일곱 번째 음이 전부 반음씩 높여져 있는 셈이죠. 반음씩 높여져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표상에 있는 C 플랫을 그대로 붙이고 도샵을 붙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이도를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유금칠음을 모두 반음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대로 반음을 올려서 내려오게 되는 경우 즉 도샵에서 C 내추럴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 영락없이 누가 봐도 이건 D 메이저의 하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다 반음을 도로 내려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자연 단음계의 하행으로 내려온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상행과 하행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단음계를 우리가 가락 단음계라고 말하죠. 칠음만 올리는 화성 단음계와 달리 유금과 칠음을 상행할 때 올려주고 내려올 때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요 상행과 하행의 모양이 다른 단음계를 가락 단음계라고 하는데 이 가락 단음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율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요런 악곡을 뭐라고 부른다? D 마이너의 가락 단음계가 사용된 악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교과서들에서 잘 쓰려고 하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옛날 표현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이 곡은 네 마디씩 이렇게 해서 총 12마디로 이루어진 악곡입니다. 이 12마디로 이루어진 악곡은 12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진 악곡은 악구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악구가 3개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악곡을 우리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비전형적인 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반종지, 여기서 반종지, 그 다음에 전격종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종지, 전격종지로 이루어진 비전형적 악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악절이라는 말은 형식은 아닙니다. 형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뭐라고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런 건 전형적인 형식으로는 잘 따져지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럼 이걸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요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작은 세도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세도막. 작은 악절. 작은 악절이 악구거든요. 작은 악절 3개로 이루어져서 작은 세도막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12마디짜리 악곡에다가 곧잘 사용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혹시 어디서라도 표현을 보시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렇게 3개의 작은 악절, 악구라는 뜻입니다. 작은 악절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중은 너무 많이 보신 곡이라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악곡은요. 어머니라는 악곡인데요. 우리 교재를 쓰신 대표 저자이신 조성기 교수님께서 쓰신 악곡입니다. 이 곡에서는요. 어머니라는 악곡으로 G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고 D 메이저로 조성이 넘어갔는데요. 앞에서 보신 그 적재라는 작곡가의 별 보러 가자인가? 예, 바로 그 악곡이 C 메이저에서 시작해서 A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악곡은 G에서 D로 갑니다. G에서 D로 갑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전형적인 조의 바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5도 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곡을 지금 곡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딸림조로 조박교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조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선생님들께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원조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딸림조, 5도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버금딸림조라고 말합니다. 딸림 5도 위, 그 다음에 버금딸림 5도 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란한조라고 이야기하는 건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와 단조라고 이야기해서 나란한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선생님들 요즘 이론책들 보시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걸 관계 단조, 이걸 관계 장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관계 장조, 단조라고 쓰는 순간 관계조라는 말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근친조 이런 말을 쓰면서 관계 장조와 관계 단조라는 말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는 그냥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저는 더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그냥 우리말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이걸 영어 표현과 독일어 표현과 우리말 표현이 가서 섞이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표 으뜸음이 도일 때 같은 으뜸음을 갖고 있는 장조, 뭐 이렇게 같은 음을 갖고 있는 같은 으뜸음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으뜸음조라는 말을 쓰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장조, 관계단조, 무슨 나란한조, 병행조, 병행조라는 말도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쓰시면서 그게 어느 나라 말로 바뀌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관계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요것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했던 경우들이 있어서요. 선생님들께 우리말 표현을 그때도 굉장히 강조드렸고 요렇게 한번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 좀 와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관계조라고 이야기하면 딸림조의 나란한조, G 메이저의 나란한조니까 E 마이너 와 버금딸림조의 나란한조인 D 마이너까지 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악곡은 슈베르트의 음악회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이 곡을 못 보셨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악곡인데요. 이 곡은 슈베르트의 아주 대표적인 가곡이고, 그리고 제가 이 곡을 선생님들께 오늘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서 대표적인 유절 형식 가곡입니다. 유절 형식 가곡이고요. 제가 유절 형식을 잠깐 좀 적을게요. 유절 형식이라고 말하면 스트로픽 폼이라고 말을 해요. 스트로픽 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장절이라는 말을 장절, 길다라고 해서 통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줄 아시는 분들이 혹간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장절의 장은요. 챕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절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즘은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여전히 옛날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곳이 이 명판인지라 아직도 이런 용어들 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절과 통절이라는 말을 쓰시는 게 더 좋고요. 장절이라는 말은 유절과 동의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곡이 유절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려 성악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던데 왜냐하면 성악과 가곡집 같은 데 보시면요. 이 곡이
그냥 쭉 연결이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반주를 치도록 되어 있어서 1절과 2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악보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곡은 이렇게 보시면 1절과 2절이 악보상으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실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유절 형식의 악곡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곡에서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선생님들 이 곡은요 사실 C 메이저로, 뭐 D 메이저로도 연주할 수 있는데 C 메이저로 이 곡을 노래를 불러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곡이 없는데, 얘는 피아노 반주가 붙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이 피아노 반주가 어떤 학자가 만약에 내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아이들한테 세컨더리 디미니시 세컨더리, 그러니까 세컨더리를 집어넣어서 부 딸림 부 딸림 7 부 감 7 부 반감 7 이걸 가지고 화성학 숙제를 하나 내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악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일찌감치서부터 임용시험에 나왔고요. 지금도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하죠. 마침 지금 위에 코드까지 같이 달려 있으니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 메이저니까 조성 보시기 너무너무 쉬울 거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파샵 라도 미 내추럴입니다. 파샵 라도 미 내추럴이고요. 얘는 5도 위에 반감 7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파샵 라도미 반감 7의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5도가 올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좋은데 5도가 아니라 1의 4륙이 오게 되죠. 어차피 1의 4륙은 5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 있는 화음입니다. 이미 기출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화음이 하나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솔샵 시 레파 감7이네요. 솔샵 시 레파 감7입니다. 다음엔 6도 라도미가 나옵니다. 얘는 6도 위에 솔샵 시 레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화음 한번 좀 볼까요? 위에는 그냥 솔시레 화음이 나왔고요. 여기는 솔시레파니까 요렇게 되는데 솔시레파 치름이 베이스에 와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딸림 7화음에 3전이가 와서 치름이 베이스에 오게 되면 다음에 1도로 해결이 될 때 1도는 대부분 근음 위치로 오지 않습니다. 못 오죠. 왜냐하면 파가 해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1의 6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좀 한번 볼까요? 이 화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이 화음을 무리하게 파샵, 라, 도, 미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솔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파샵, 라, 도, 미, 솔 5도 위에 이렇게 해서 9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5도 위에 파샵, 라도만 보셔서 요렇게 그냥 감화음으로 보시고요. 이 솔은 페달 포인트, 보소금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얘가 구음이 돼서 이 화음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음으로 보시는 것은 좀 무리하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끌고 가고 있는 페달 포인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분석입니다. 지금 슈베르트는요. 그냥 한마디 정도 비어있는 화음에서 노래를 불러놓고 성악가가 잠시 쉬고 있는 동안 피아노가 다양한 재주를 부릴 수 있도록 놔둡니다. 들어볼 수 있는 화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흔한 화성 진행이기도 한데
그 화성 진행의 소리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진행은 다음에 성악을 얹어서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사한 진행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지를 설명도 하기 전에 대짜고짜 화성 분석부터 하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음악 좋죠. 너무나 아름다운 가곡인데 뭐 저희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뭐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워낙 저희의 일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한 다음에 후주 내지는 간주를 붙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간주이자 2절을 마치는 후주가 되겠죠. 자, 노래가 빰빰빰빰빰빰 딴딴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면서 따단딴딴딴딴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F 4도인데요. F 메이저 코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랄랄라 하면서 나오는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왔던 여기 도도도도도도 시도 해갖고 미솔도에서 졸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소라고 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 솔은 일단 그냥 둡시다. 솔은 어차피 파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갈까요? 그냥? 얘는 일종의 서스펜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서스펜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요 시는요. 강박에 나타나는 경고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무식한 분석인데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토, 시, 라 이렇게 될 테니까요. 라가 화성음이니까 토, 시, 라 경고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빰빰빰빰 딴딴 띵딴 빠밤빰빰 강박에 액센트가 좀 실리면서요. 따단딴딴 하면서 강박 경과가 생기게 되겠죠. 바로 그 다음 코드에서는 따단딴딴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 파하고 라는 모두 서스펜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 교수님이나 제 은사님들이 보신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도 저런 무식한이라고. 기본적으로요. 음악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빰빰빰빰빰빰빰빰 따단딴딴딴딴딴딴 빠밤빰빰빰빰빰빰 두 번은 사실 똑같잖아요. 음악적으로. 두 번은 음악적으로 똑같고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음악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아포지아투라죠. 강박에서 불협화를 일으킨 다음에 쾅 하고 해결하고 쾅 하고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 압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둘 다 비슷하고요. 둘 다 아포지아투라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음악적으로 아포지아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좀 선생님, 교수님들을 흡족하게 할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시험에서는 좀 위험한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생각은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국가시험에서 나와야 된다면 앞에는 좀 위험하고 그냥 두 번째 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두 번째 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여서 미하고 솔이요. 다음 마디에 미하고 솔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의 계류적인 서스펜션적인 화음들을 물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능을 놓고 본다면 기능은 강박에서 불협화를 일으킨 다음에 순차로 해결하는 아포지아투라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음악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에서 얘기를 한다면 토, 시, 라 경과지. 라, 솔 이렇게 되니 계류지라고 말해서 이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은 약간 뭐랄까 원칙대로
그 FM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어느 화성학 책을 봤는데 이걸 아포지아투라로 풀어놨더라 라고 혹시 보시게 된다면 저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화성의 기능에 더 입각한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독일의 예술가곡, 이게 화성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보셨고요. 사실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조금씩 잘라서 시험에 이미 나왔던 악곡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보시면 좀 어렵지는 않은, 지금 임용의 시험 난이도에서는 좀 쉬운 제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 악곡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복되는 악곡들을 쭉쭉 좀 넘기면서 38페이지까지 가볼 겁니다. 38페이지에서 보시는 악곡은 쑥대머리입니다. 쑥대머리는 지금 장보윤 선생님 체보로 되어 있는 이 악곡은 전통적으로 교과서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미래엔 교과서는 이렇게 체보하신 쑥대머리를 악보로 많이 주십니다. 이 악보는 자, 제가 마침 악보가 좀 널찍널찍 돼 있어서 여기다 바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음을 떨고 이 음을 평으로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드릴게요. 따란 하면서 꺾습니다. 이동도로 개명으로 시는 미가 되죠. 미 떨고 라 평으로 내고 토시 꺾습니다. 이래서 육자배기 토리를 갖고 있는 악곡이죠. 쑥대머리라는 악곡은 춘향가의 옥중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옥중가 중에 한 대목이고 너무 자기 꼴이 엉망진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쑥대머리 귀신 형용, 내 꼴이 거의 귀신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춘향이의 슬픈 노래인데요. 슬픈 노래 지금 중모리장단에 맞춰서 계면으로 부릅니다.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셔도 되고 계면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은 너무너무 슬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진계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진계면이란 말은 아주 슬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지 음계가 바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계면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음계가 잠깐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노래에 대한 설명도 잠깐씩 나오고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엔 교과서 이렇게 해서 짝수 페이지에서는 악곡 준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추임새와 발림을 넣어서 판소리를 넣어보자. 그리고 사설의 의미와 극중 장면을 생각하며 감정을 살려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들 좀 읽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귀신 같은 모양이고 적막한 감옥의 차가운 자리에서도 생각나는 것은 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막 옥방의 찬자리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오리정 정별 후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리정 정별 후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판소리에 들어있는 가사들이 21세기 사는 젊은 친구들, 더구나 학생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간 거잖아요. 오리정 정별 후로가 오리정이라는 정자에서 이별한 후로 그리고 한 장의 편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의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쑥대머리와 다양하게 편곡된 쑥대머리를 비교 감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고 그 다음에 판소리의 역사적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교과서에 하나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몽룡은 단기간에 장원급제를 하는데 이게 흔한 일이냐 뭐 그다음에 여기요 상피제라고 해서 이몽룡의 암행어사 임명과 남원으로의 발령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변사또와 춘향의 관계에서 변사또는 과연 처벌의 대상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시대 관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매는 퇴계였기 때문에 춘향이가 관노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되어서 학생들하고 토론해 볼 주제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교과서 내용입니다. 전 이런 교과서는 좀 드물게 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쨌든 판소리에 대한 내용까지 보고 있어서요.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조금 더 읽으실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프린트에는요. 이화중선 때문에 작년에 아주 세게 얻어맞아서 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쑥대머리는 네,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쑥대머리는 쑥풀같이 헝클어진 머리라는 뜻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 마지막 동그라미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소리 흥보가에서 박타령이라고 부르는 박타는 대목이 여러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춘향가에서는 옥중가 대목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옥중가라고 이야기하면 저기요. 옥방영상, 뭐 동풍가, 천지삼격, 그리고 쑥대머리처럼 옥중가, 그러니까 춘향이가 옥중에서 부르는 노래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쑥대머리가 옥중가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이 아닌데 쑥대머리가 옥중가 하나밖에 없다. 옥중가가 쑥대머리 하나밖에 없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옥중가 하면 쑥대머리, 쑥대머리는 옥중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너무 한정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다. 다른 악곡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쑥대머리를 부른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쑥대머리는 임방울 명창께서 부르신 게 가장 유명하고요. 그래서 임방울 명창의 던음으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던음이 뭐냐라고 하면 명창들이 이렇게 좀 자신들의 재능을 특히 많이 집어넣어서 발전시켜서 유명해진 대목을 던음이라고 하는데 임방울 명창의 던음으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장보윤 선생님이 체부하신 김명자 선생님의 창이 미래행 교과서에 실려 있죠. 저는 선생님들께 다음에 쑥대머리가 나왔을 때 악보를 그냥 쓱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서 교과서 범위 안에서 나올 만한 또 다른 쑥대머리 악보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정도 악보들이 좀 많이 실렸을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다른 교과서, 다른 옛날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었던 악보입니다. 중몰이 장단인 거 똑같고요. 그리고 리듬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네, 제가 표시한 데까지가 지금 미래행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밑에가 다른 교과서들에는 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모 공양 글공부에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연이 신운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뭐 이러면서요. 춘향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이래서 못 오는가, 저래서 나를 잊었는가, 뭐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반측하면서 내가 이래저래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 교과서에는 요 쑥대머리가 있었는데요. 아까 교과서에 쑥대머리 다르게 그 편곡된 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 중에 창작 뮤지컬 키스 더 춘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쑥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앞에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가끔씩 좀 클립으로라도 잘라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 교과서들에 실려 있었던 것을 제가 좀 넣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쑥대머리 악보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한번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쑥대머리가 진짜 판소리에서 나올 적엔 중몰이 장단으로 나옵니다. 4분의 4박자짜리 이렇게 생긴 쑥대머리는 아닙니다. 가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뭔가 다른 쑥대머리입니다. 괜히 악보 보시고 쑥대머리 가사만 확인하신 다음에 판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오판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될 악보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오시죠.
쾌지나 칭칭나네입니다. 이 악보도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쾌지나 칭칭나네가 나오면 제가 좀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악보랑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는 동북 경상도 민요입니다. 첫 번째 단위든 두 번째 단위든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개명으로 볼게요. 민민미 랄랄라도 이렇게 올라가죠. 4도, 3도 위로 올라가면서 상행할 때 4도, 3도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곡은요. 레도, 라솔, 미 하면서 내려오는 라인은 잘 안 보이지만 미라도 하면서 올라가는 메나리 토리의 상행 라인이 굉장히 잘 보이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논매는 소리인 칭칭이 소리에서 기원한 노래로 칭칭은 쾌지나 칭칭에 나오는 칭칭인데요. 꽹가리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곡이 요렇게 생긴 악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악곡을 무엇 때문에 프린트를 준비를 했냐면요. 선생님들 이 곡이 지금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쾌지나 칭칭나네 매기고 받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자진몰이로 빨라지면서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보만 있나? 그럼 이게 쾌지나 칭칭나네를 국거리로 두 장단을 한 다음에 자진몰이로 바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국거리로 넘어와서 쾌지나 칭칭나네를 하면서 만들어진 악곡인가? 요렇게 해서 한 배의 변화를 살려 매기고 받는 악곡인가? 라고 하시면 다른 교과서를 이미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실기학원에서 배워보신 분들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보시자는 겁니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과서들이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하면 이런 교과서를 훨씬 더 표준적으로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요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를 뭐 공식적으로 긴 쾌지나 칭칭나네, 잦은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요렇게 많이 부르죠. 굿거리 장단과 잦은몰이 장단을 이어서 부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쾌지나 칭칭, 잦은 쾌지나 칭칭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행 교과서처럼 그 국거리 두 장단을 한 다음에 다른 내용이 전혀 없이 잦은몰이로 넘어가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거리로 이렇게 부르면서 청천하늘의 잔별도 많다 퀴즈나 칭칭나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가사를 매기고 받으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잦은몰이 장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악보만 보시고 퀴즈나 칭칭나네는 이렇게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큰 속단이세요. 그러니 다양한 종류의 쾌지나 칭칭란에 가사 붙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국거리 장단과 잦은몰이 장단의 한 배의 차이를 살려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기는 부분에 가사 바꾸기나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워낙 많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실 거 없고요. 채편 연주와 북편 연주 그리고 채편의 복판과 변죽 연주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채편 연주에서 복판을 연주하면 음량이 크고요. 변죽을 연주하는 건 음량이 작습니다. 민요 반주를 할 적엔 주로 변죽을 연주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쾌지나 칭칭란의 악보를 굉장히 깔끔하게 주시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교과서 악보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타령이 나왔습니다. 이 세타령은요. 일단 보기는 볼 겁니다. 보기는 볼 텐데 어떻게 볼 거냐면 교과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를 떨고 라를 평으로 내고 도시를 꺾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얘가 지금 조표가 붙었잖아요. 조표가 붙어서 이동도로 보신다면
얘가 미에 해당하고 요게 라에 해당하고 도시에 해당이 되니까 예, 육자배기토리 맞습니다. 그래서 새, 가, 날아 하면서 새가 날아든다 라고 되어 있는 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뭐 이래 갖고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들. 이 학보는 공교롭게도 우리 미래인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좀 느낀 것은 가창곡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좀 살리시고 좀 뭐랄까 그 실제로 노래 부르기 좀 어려운 부분이랄까 너무 길어지면은 다 못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좀 자르신 것 같아요. 아까 쑥대머리도 그러시고 해서요. 선생님들 이 곡은요. 여기 설명이 나와요. 세타령은 전라도 지역의 민요로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빠른 중중몰이 장단의 서창과 중중몰이 장단의 본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 악보는 본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서창 부분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을 지금 좀 밝히고 계세요.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뭐 이래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서창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보통 그 악곡들 특히 국악곡 같은 경우에는 느리고 빨라지는 형태의 한배가 많은 반면에 이 세타령은 좀 더 빠른 장단의 서창과 본창이 조금 더 느려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서창이 붙으면 악보는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본창 부분만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할 얘기는 세타령은 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는 잡가에서부터 나왔고요. 남도의 잡가들은 잡가라는 장르가 판소리 같은 워낙 그 퍼플한 장르가 있잖아요. 남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잡가가 본류로 잘 발달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육자배기 포함,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세타령, 뭐 기타 등등의 악곡들이 대부분 다 민요로 이렇게 편제가 되었는데 이 악곡 역시도 잡가에서 시작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민요로 많이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곡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잘라서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원래는 서창이 있는 악곡이고 잡가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지금 현재로선 봐주시면 얼마든지 다른 교과서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휙 넘어와서 그렇지 이 교과서에도 뭐 아리랑도 실려있고 뭐 여러 가지 악곡들이 있었는데요. 요 악곡이 좀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주도 민요 서우제 소리가 있는데요. 서우제 소리를 굉장히 나름 뭐랄까 성의 있게 가사를 이렇게 다 절마다 해서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아니면 또 보시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우제 소리. 서우제 소리가 나오면 해야 될 게 있다. 서우제 소리 기출인가? 네, 기출입니다. 서우제 소리가 기출로 나왔었고요. 서우제 소리가 기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었느냐? 이 곡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가를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민요 문제로 나왔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엘리엇 문제로 나왔었어요. 언제라고 하면 옛날에 논술 시험 있었을 때 논술 시험 있었을 때 세계 민요 중에 하나로 끼어서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원래 음악의 맥락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중시하는데 악곡이 3개 정도 나와서 뭐 아프리카에서 결혼식 때 쓰는 악곡이랑 뭐 이런 식으로 묻혀가지고 나와서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악곡이다 보니까 구슬할 때 사용하던 음악이 민요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 문화로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제주도는 굉장히 무속에 관한 전통이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무속 음악으로부터 유래된 민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민요라는 점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토 민요로 분류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곡은 제주도의 무속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민요로
희한하게 경기도 민요하고 비슷한 구성음을 갖고 있고 순차 진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사에 보시면요. 2절에서 많이 보이실 텐데요. 산신령, 용궁, 선왕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이물애랑 이사공, 고물애랑 고사공 하는 게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썰물, 뱃물, 한이바람, 가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민요이자 구두막으로 제주도 영등굿에서부터 나왔고 바다 노동과 안녕 평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곡이 나오면 제주도의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악기에 관해서는 저번에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무러벅하고 태왁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잠깐 확인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우제 소리가 어느 교과서보다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지금까지 봤던 어떤 제가 여러 교과서를 봤지만 뭐 그 악보의 상태, 사보된 상태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미솔라시 저절로 그 정도로 그리고 악보상으로는 솔라도레미 상태로 이동도로는 솔라도레미 상태의 경기민요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솔라도레미로 되어 있는데 도로 끝이 나는 약간 신민요 같은 경기민요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음계가 딱 중요한 악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우제 소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름이 원래 유명했던 악곡이긴 하고 교과서에 많이 실리지는 않는 곡인데 유독 좀 미래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악보가 좀 촘촘하게 실려 있어서 한번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가 나왔어요. 시조 그동안 많이 봤는데 청산리 벽계수야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갑자기 세웠느냐 굳이 라고 하면 가사의 뜻 정확하고 무릎장단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하 괜찮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상하게 이 교과서에서 청산리 벽계수야 시를 설명하는 거랑 이런 게 약간 원래 뜻하고 조금 다르기도 했던 게 많았거든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 청산리 벽계수야의 이 이야기는 벽계수라고 하는 이 종친이었어요. 종실이라고 나왔는데 종실이라고 불러도 되나? 종친. 벽계수의 원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주이 씨 벽계수가 이름이 아니라 호였겠죠 아마. 그래서 전주이 씨 그 왕실의 어떤 계보를 갖고 있는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벽계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분이 그 황진이하고 약간 썸을 타는 중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황진이가 잘 넘어오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황진이가 마음이 바뀌어서 청산리 벽계수야라고 해서 이게 원래 그 맑은 계곡물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침 이름이 호가 벽계수다 보니까 그거를 집어넣어서 너 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집에 갈 거니? 이렇게 하면서 지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종장이 명월이 만공산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월은 자기 호예요. 황진이의 호요. 그래서 명월이 만공산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강의에다 이렇게 막말을 막 해도 되나? 이렇게 그야말로 나 시간 있는데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쉬어간들 어떠리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뜻입니다. 교과서에 좀 들어가기가 뭐해서 그러나 다른 교과서들 보면 뭐 이렇게
가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뭐 이런 뜻으로 뭐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상한 번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맞기는 맞는데 원래 너무 건실한데 막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기가 그래서 그러나 왜 교과서들이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했는데 미래의 교과서가 비교적 가장 원뜻에 가깝게 연애편지라는 키워드를 저기 해시태그로 달아나갔고요. 연애편지 맞습니다. 그래서 연애편지, 유혹의 편지 뭐 이래가지고요. 그동안 제가 슬쩍슬쩍 넘어갔었어요. 하도 좀 약간 무슨 뜻이야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넘어갔다가 일단 원뜻에 가장 가까운 시해석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여서 좀 살려놨고요. 가락서 놨고요. 뭐 맨날 보시는 거니까 비슷할 거고 그 시조가요. 황, 중, 임이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음인데 황을 많이 떨어야죠. 왜냐하면 삼음음계 계면이니까 황을 떨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쑥대머리의 미라시에서 미를 떠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가니까요. 정가에서 미를 떤다, 미플랫, 황을 떤다라고 하는 건 폭도 좁고 길면 끝에만 좀 떨고 이런 식으로 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건 아니 근데 중도 떨고 임도 떠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이 떠는 건 기니까 좀 떱니다. 정학에서는 음이 길어지면 끌다가 끝부분을 좀 떠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떨 거고요. 임의 경우에는 임이 보통 음보다 좀 낮춰지는 자재성인 상태에서 중으로 되게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황은 민소각만큼은 아니지만 떨긴 떤다. 중은 대개는 평으로 가는데 중이 떨었다면 금이 엄청 길었을 거다. 길어서 어차피 끝에 좀 떨어질 거다. 임은 낮춰서 부르면서 중을 향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임도 길어지면 떨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중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가락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곡 편락이 나오는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도 워낙 많이 보실 거라서 편락 악보는 그냥 편락의 악보 10박장단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이 악보 보시기가 귀찮고 싫은 것은 저희가 보통 장단을 얘기할 적에는 4분의 10박자 막 이런 식으로 4분의 10박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아니면 한정간 10으로 해서 좀 심플하게 장단을 보는데 악곡을 보여드릴 땐 점사분음표로 해갖고 좀 헷갈리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고 남창가곡이고 얘가 반우반계라고 해서 중간에 조가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곤란한 언급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할까요? 편락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매에 막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나무도 전혀 돌도 없는 산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시조로 치면 중장, 그 다음에 가곡으로 치면 3장. 시조시를 가곡으로 만들 때는 시조는 3장인데 가곡은 5장으로 나누잖아요. 시조의 중장에 해당되는 게 가곡의 3장으로 가게 되는데 가곡의 3장의 가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가사를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가곡 편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곡의 형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3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역금 형식과 확대 형식이라는 말을 해서 보통의 경우 우리 국악 그 개론책들에서는 역금 형식하고 확대 형식을 그냥 묶어갖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미래행 교과서의 경우에는 요걸
분리를 시켜 놓아서 조금 좀 곤란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미래행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이해를 해봅시다. 미래행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악곡에서 늘어난 사설을 촘촘히 엮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사가 늘어난 사설을 촘촘히 엮어서 노래하는 것, 가곡에서는 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가사, 가곡에 있는 가사를 10박이라는 장단 안에서 훨씬 더 촘촘하게 노래하기 때문에 엮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엮어서 노래하는 것을 엮음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설도 함께 장단과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대 형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장단의 개수가 예를 들어 5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많은 장단을 노래를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단을 몇 개 더 넣어야만, 그래서 멜로디를 더 늘려야만 이 곡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확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확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두 개를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편락은 어디냐? 편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교과서의 맥락대로 한다면 엮음이자 확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 그냥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곡들의 대부분은 다 엮음과 확대가 특히 편이 붙어 있는 악곡들은 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악곡에서 늘어난 사설을 촘촘히 엮어서 노래하는 엮음이 일어나면 확대도 거의 함께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확대만 일어나는 악곡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락 같은 악곡들의 경우에는 확대만 일어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악곡들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2장이나 이런 데서 가사가 늘어나서 약간의 이전의 악곡들보다는 더 가사를 많이 노래 불러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들 보통 우리 개론서들 보시면 보통은 엮음 형식이 있으면 확대 형식이 없고 확대 형식이 있으면 엮음 형식이 없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미래행 교과서는 다른 개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엮음 형식과 확대 형식을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라고 하시면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엮음은 말 그대로 주어진 틀이 있는데 가사를 촘촘하게 부르는 가사의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대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장단이 몇 개 더 늘어난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 하나를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측면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신다면 특별히 이걸 가지고 헷갈리시거나 할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약간 지금까지 우리 개론서하고는 다른 이례적인 주장이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개론서들이나 이런 책들이 만약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엮음 형식과 확대 형식을 분리시킨다거나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형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편락은 엮음에다만 넣고 아니면 확대는 우락에다만 넣고 하는 식으로 이런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저희의 인지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 제제곡으로 되어 있는 편락의 예를 든다면 편락은 엮음 형식과 확대 형식을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악곡이므로 그게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는 책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락에 어울리는 가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냥 흥미진진한 활동 하나의 예를 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범 내려온다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악보는
조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래행 교과서 3권을 이렇게 묶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교과서에 그동안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악보 보신 적이 거의 없죠. 악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가사는 무척 많이 나왔는데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악보로 주신 교과서가 그닥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닥 없는 가운데 교과서에 이렇게 악보가 나온 게 있어서 매우 하나 악보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악보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4분의 4박자 악보로 이렇게 적으면 된다 싶어서 그 장면, 그거에서 하나 좋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에는 수근과 중의 범 내려온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날치 밴드는 얼터너티브 팝 밴드를 표방하며 판소리를 대중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음악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이날치를 오마주해서 이름을 붙인 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으니까 유튜브에도 많고 교과서 있으시면 여기 QR 따서 보셔도 되고요. 범 내려온다. 장린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4분의 4박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범 내려온다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민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럽 민요, 아시아 민요, 북아메리카 민요 해갖고 쭉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명한 대표적인 악곡으로 오나의 태양, 중국 민요, 모리화 이렇게 해갖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면서 대표적인 악곡들이 나오고요. 모리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잠보부아나, 연가 요런 악곡과 시엘리토 린도라고 하는 악곡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 곡이 지금도 처음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처음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곡들을 제가 안 보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훨씬 더 잘 정돈된 악보가 큰 화면에 확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안 볼 거고 얘 보고 갈게요. 시엘리토 린도라고 하는 악곡인데 멕시코 민요이고 무지무지 유명한 악곡이에요. 무지무지 유명한 악곡이고 요 악곡이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제목으로도 교과서에 제법 많이 실려 있어서 같은 악곡입니다. 같은 악곡이고요. 멕시코 민요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곡이 나 모르는 곡인데 라고 하시면 모를 리가 없으실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빰빰빰빰 이 곡을 어떻게 몰라요? 딴딴 빰빰빰 모르실 리가 없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제목으로도 쓰고 시엘리토 린도라고도 쓰고요.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전에 한번 했는데 마리아치 밴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치 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 결혼식, 심지어는 식당 같은 데서도 보실 수 있는 유명한 밴드이고 요건 멕시코 민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경쾌한 민요이다라고 해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멕시코는 원주민 음악도 있고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였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의 문화와 그다음에 현재는 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히 텍사스 쪽에 많이 계시죠. 그리고 텍사스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민자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죽하면 이런 음악이 다 있다고 해요. 텍스맥스라고
텍사스 음악과 멕시코 음악이 합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텍스맥스라는 음악이 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문화가 좀 섞여서, 그러니까 텍사스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약간 컨트리풍 음악과 멕시코 음악이라고 하면 좀 마리아치 밴드의 음악이 좀 뒤섞인 뭐 이런 음악을 텍스맥스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음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래 멕시코의 원주민들의 음악과 유럽에서 건너온 스페인, 에스파니아라고 하는데 스페인 음악과 또 미국의 음악과 뭐 이런 문화가 좀 뒤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음악이 있다라고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제이 레빗 치시고 해피띵즈라고 딱 치시면 그냥 무슨 노래인지 그냥 보시는 순간 바로 탁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이 알려진 악곡인데 선생님들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그냥 하나밖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2차 때문에. 2차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시험,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 전할 얘기가 없고요. 요런 음악 하나 실려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지금 수업 순서대로 한다면 처음 보시는 곡이 될 거라서 그거 하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프라노 알토 리코더가 나오는데 리코더 관련된 이야기는 선생님들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다 했어요. 다 했고 독일식 바로크식하고 서밍도 했고 뭣도 했고 다 했고요. 텅잉에 대해서도 했어요. 선생님들 텅잉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했거든요. 요거는 텅잉을 말씀을 드리면서 텅잉이라는 게 그냥 하나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티큘레이션이 있는데 그 아티큘레이션에 뭐뭐뭐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뭘 했었느냐 하면 지난주에는 레가토, 스타카토, 그 다음에 포르타토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포르타토를 말씀을 드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이 정도만 나오고 말아줬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속으로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이라고 했는데 기어코 나와버렸다. 기어코 나와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할 겁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하고 수업시간 저 지난주 프린트 찾아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 하면 텅잉이라고 하는 건 텅잉을 하는 거다 라고 텅잉을 하는 거다. 텅잉은 두 하는 게 그냥 텅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리코더를 부는 건 기본적으로 텅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리코더를 하는 게 텅잉인데 레가토라고 하는 텅잉은 그냥 두를 하면서 두 하는 상태에서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운지를 계속해서 운지를 바꾸는 텅잉을 한 상태에서 운지를 하면 레가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악보를 안 드렸거든요. 교과서에 악보가 있는데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악보가 없었을 거예요. 안 드린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요거 맞아요. 요거 맞아요. 교과서가 요게 더 정확했어요. 그래서 그 미래인 교과서가 정확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스타카토는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2분의 1 정도로 하는 거니까 2분의 1 정도로 짧게 끊어서 텅잉 하는 거예요. 텅잉을 2분의 1 정도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텅잉이 기본이고요. 텅잉을 2분의 1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넌 레가토가 뭐지? 레가토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두한 상태에서 이걸 바꾸면 레가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넌 레가토는 텅잉을 안 하고 하나씩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텅잉으로 하나씩 구분해서 하나씩 끊는 건데요. 대충 느낌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나? 또 메조 스타카토냐라고 하시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시고 하여튼 이건 넌 레가토가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갖고 또렷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넌 레가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걸 제가 일부러 프린트해서 뺐거든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어코 나온 교과서가 있어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뚠, 뚠, 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게요. 테누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 지난주에 드린 건 포르타토였죠. 대개요 선생님들 포르타토가 있는 책은 테누토가 없고요. 테누토가 있는 책은 포르타토가 없고요. 두 개를 다 설명하는 책은 저자가 혹시 이거 구분할 수 있나?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자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챗GPT한테 묻지 마세요. 거짓말을 신나게 해요. 지도 잘 구분 못하는 티가 팍팍 나게 거짓말을 할 거거든요. 이게요. 포르타토도 악보에다가 요걸 붙이고요. 테누토도 붙이고요. 기호상으로도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음의 길이 끝까지 두 하면서 부는 형태. 음의 길이 끝까지 두 하면서 부는 건 테누토나 포르타토라고 불러요. 레가토는 이라고 하면 레가토는 두 하고 불면서 이걸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논 레가토를 하는 상태인데 얘가 어떻게 한다? 조금 더 그음을 끝까지 끈다. 그래서 어제 챗GPT한테 한번 뭐라고 설명하나 물어봤더니 테누토는 좀 더 무게를 실는 거라고 그러는데 리코더한테 무게를 얼마나 실어? 라는 생각이 이게 뭐 실어봐야 얼마나 실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분음표 음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음길이가 거의 다 날 수 있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하면서 끌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요. 테누토는 두 하는데 논 레가토는 두웃하고 끊잖아요. 그러니까 듯하는 형태로 해서 약간 틈이 나는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 나오길 바랬습니다만 안 나올 리가 없었죠. 저도 이미 교과서를 벌써 몇 차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테누토하고 포르타토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를 교과서에서 선택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구분하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테누토하고 포르타토가 거의 그러니까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내는 텅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 레가토는 좀 끊어서 소리를 내는데 음 길이를 스타카토처럼은 아니지만 그 사이가 조금씩은 뜰 수밖에 없게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맞춰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창소나타 사막장 뭐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렐레 기타는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더 보여드리거나 해야 될 만큼 뭐는 없고요. 픽 연주하는 거랑 좀 나왔고 업스트로크, 다운스트로크 하는 방법들이 좀 나와가지고요. 다른 책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스트로크를 손가락이나 픽을 다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다 나오면서 검지로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AI로 코드를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나온 거 정도만 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립소 리듬은 계속해서 따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브라티라는 노래가 잠깐 하나 소개가 되고 있고 슬로우 고고 리듬명이 하나 나오고 레디비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들이 그냥 교과서에 잠깐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2페이지 드럼을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보통 드럼을 그동안 좀 안 보고 가다가 저희 이번 그 미래행 교과서의 페이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보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프린트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는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하이햇부터 볼까 하거든요. 하이햇은 박자를 유지하고 왼발로 페달을 밟거나 스틱으로 연주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발로 밟으면서 스틱으로 연주를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 심벌입니다. 심벌은 이렇게 하이햇 심벌과 크래쉬 심벌과 라이드 심벌이 있는데요. 크래쉬 심벌을 하나 더 달 수도 있고 라이드 심벌을 조금 낮게 이렇게 달기도 해요. 그리고 톰톰이라고 부르는 악기들이 있는데요. 스몰 톰, 미들 톰, 그 다음에 플로어 톰을 라지 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톰을 붙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드럼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드럼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스네어 드럼이 있는데, 이 스네어 드럼은 리듬 강세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북 중에 하나죠. 밑에 스네어라고 해서 이렇게 찰찰 소리가 나는 걸 달아가지고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렇게 되면 드럼과가 5개가 되는데요. 요렇게 하면 뭐 5기통 요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드럼의 북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연주자들도, 프로 연주자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럼셋을 구성을 하는데요. 스틱을 잡는 방법, 베이스 페달 밟는 방법, 뭐 드럼 주법, 뭐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크래쉬 심벌, 하이햇 심벌, 라이드 심벌 뭐 이렇게 해서 적는 방법을 주면서 하이햇 심벌을 클로즈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에 따라서 뭐 플러스하고 오픈되어 있는 걸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갖고 적기도 하는데, 요 적는 방법은 또 적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서 크래쉬 심벌을 요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해서 적고, 라이드 심벌을 지금 크래쉬 심벌 적는 것처럼 요렇게 적는 기보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러니까 그 적는 책이나 뭐 이런 거에 앞에서 딱 주는 방법을 따라가야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드럼은 스몰 톰, 미들 톰, 스네어 드럼, 플로어 베이스 드럼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의 높이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네어 드럼 높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스몰, 미들, 플로어, 라지,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 이렇게 해서 5개가 음 높이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보 적는 방법이랑 좀 나타나고 있다. 혹시 다음에 보셨을 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도 그건 좀 한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햇 심벌의 요 기호가 여기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이햇 심벌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자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왼발로 밟거나 스틱으로 연주를 한다라고 해서 하이햇 심벌이라고 하는 요 위치를 좀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럼 요거 연주를 할 때 하이햇 심벌을 위에다 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4비트나 8비트 연주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햇 심벌을 놓고 그 연주를 하는 방법들이 여기 오른손에 하이햇 심벌, 그 다음에 왼손에 스네어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베이스하고 같이 연주하는 방법들이 여기 4비트나 8비트 연습하는 거에 기본적인 연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 그 국가대표에 나오는 버터플라이 가지고 연습해 보는 이런 예들을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필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요 지금 필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8비트 리듬이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인은 악절 끝에 혹은 분위기 바뀌기 전에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을 해서 톰톰을 사용해서 리듬 변화를 줄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필인의 톰톰들이 사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북의 사이즈별로 북들의 높이를 잡아서 이렇게
높이를 좀 변화를 주고 싶거나 하는 부분에 높이랄까? 북의 높이? 북의 높이를 사용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들을 이렇게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북의 기본적인 이름들 정도, 드럼들의 이름들 정도를, 심벌의 이름들과 드럼의 이름들 정도만이라도 좀 한번 대충 확인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나머지들은요. 들어보신 악곡들이 너무 많이 겹쳐지고요. 그래서 껑충 뛰어넘어서 83으로 가도, 88로 가셔도 될 것 같고, 88에 가시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 페이지를 잘 안 만드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구부려 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고시대 바로 옆에 근현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놀라실 법도 한데, 예, 대충은 다 그동안 많이 보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는 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기 이날치배 등가 잠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내용들이 나오고, 서양 음악사에서도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산마르코 대성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마르코 대성당 나온 거랑 뭉크의 절규가 나와 있는데, 뭉크의 절규를 왜 줬을까라고 하시면, 뭉크의 절규는 그림으로 치면은 표현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신다면은 무조 음악하고 연결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음악사에서는 제천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다가 북방과 활발한 교류라고 하면서 나온 얘가 나오는데, 그림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방과 활발한 교류라고 하면 서역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산악 검은고,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미마지의 기악무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백제가요 정읍사, 뭐 우륵, 음성서, 불교음악의 전래, 삼연삼죽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도 나오고, 그리고 수제천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것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초용무도 나오고요. 고려시대의 음악에 대해서는 아당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조금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이 나왔다면, 보어자와 수학절 창사가 나와 있는 게 지금 92페이지. 그래서 92페이지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수학절 창사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서 수학절 창사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게 좀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허자의 당피리학 선율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관악보허자죠. 관악보허자의 선율이 나오고, 이 관악보허자는 3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악보허자의 1장과 2장 선율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창사를 달아서 수학절 창사, 멜로디를 따라서 창사를 붙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학절 창사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절 창사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수학절 창사는 장생 보현지무라고 하는 정제의 창사로 사용이 되죠. 장생 보현지무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문묘제례학이 나와 있는데요. 문묘제례학 황종궁 악보가 하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묘제례학의 황종궁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기 편성과 악기 편성에서 팔음을 모두 구비한다라고 해서 8개의 악기 재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많이 보실 만한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뭐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묘제략이 어느 나라 음악이냐라고 해서 대한민국 음악이다, 뭐 중국의 음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있는데 토론의 주제로 그냥 활용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음악 이야기하면서 보태평 중에 희문 악보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악보가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멜로디만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교과서들에 그동안 많이 보셨던 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그 종묘제략의 기본적인 등가, 헌가, 일무, 그 다음에 재관들의 모양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취타 관련 내용들도 잠깐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취타 의상의 초립과 남전대와 황천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현대 음악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봐주실 건 김희조의 합주곡 1번이라고 해서요. 김희조는 11곡의 합주곡 중에 1번이 1982년에 작곡이 되었는데 그 악곡이 하나 나왔다라는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작 국악곡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악보가 없어요. 악보 없이 제목만 좀 나왔습니다. 이혜진의 기호, 도널드 워머에게 줄타기, 상자루의 경북 스윙, 맥클레인 디머의 엔드 업 드래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악곡들이 나와서 위에 QR코드랑 같이 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악곡의 제목과 이렇게 작곡가 정도 소개되고 악곡에 대한 요 배경 정도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다른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보실 수 있게 되고 악보가 한 줄이라도 있게 되면은 조금 더 좀 심각해질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귀동량 정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양 음악사가 시작이 됩니다. 서양 음악사에서는 요하네스 성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계명창에 사용되었던 음악, 그래서 개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온 거 됐고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등장을 하네요. 조스갱의 빤젤링구아가 나왔습니다. 패러프레이즈 미사, 변용 미사의 대표적인 악곡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프린트에 요 곡을 좀 드렸습니다. 요 곡을 드렸고요.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 뭐가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조스갱의 키리에를 감상하고 노래가 나오는 순서대로 성부를 써봅시다 라고 해서 테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라고 해서 베이스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베이스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 소프라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엘토가 나오죠. 이런 형태로 모방되는 악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모방되는 당연히 모방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오는 전형적인 그 플랑드로 악파의 모방 기점이 사용되고 있는 악곡인 거 틀림없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용미사. 그래서 성가를 가지고 와서 그 성가를 정선율에다 놓고 뒤에다가 새로운 선율을 붙이면서 확장시키는 변용미사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곡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나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요거가 있네요. 마토나 내 사랑, 마토나 미아까라 라고 하는 악곡인데요. 마토나 미아까라라고 해서 라쏘의 악곡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요 곡은요. 이 교과서에는 마드리갈이라고 나오는데요. 마토나 내 사랑 마토나 마토나 내 사랑 뭐 마토나 미아까라 뭐 어떻게 되든요. 얘가요. 빌라넬라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포로톨라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마드리갈이라고 보는 책도 있다. 이건 저희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태리어로 부르는 세속 음악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장단스러운 가사의 후렴구가 경쾌한 느낌을 자아내는 화성음악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태리어 세속어로 노래를 하는 세속 양식 맞아요. 자, 그걸 통칭을 해서 제일 넓게 부르면 마드리갈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나폴리 그러니까 이태리 남부 지역의 사투리가 좀 포함되어 있는 매우 세속적인 그리고 좀 아주 경쾌하고 아주 좀 민간에 가까운 음악이라고 말하면 빌라넬라고요. 마드리갈보다 덜 심각한 노래다라고 하면 프로톨라고요. 프로톨라 계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 계통의 사투리를 사용한다. 그럼 빌라넬라고 마드리갈보다 좀 덜 심각하다. 프로톨라고 마드리갈은 이태리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세속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그냥 퉁쳐서 말할 때는 마드리갈. 그리고 마드리갈보다는 한결 그냥 통통 튀는 그런 음악이니까 프로톨라. 정확하게 말하면 빌라넬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사 책 보시면 되게 빌라넬라라고 그러니까 개론서를 보시면 되게 빌라넬라라고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프로톨라나 마드리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마드리갈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시험에 나오면 아마 알아서 하시겠죠. 뭐 답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라우트급이다라고 하면 빌라넬라라고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크로 넘어갑니다. 메시아 중에서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53번째 곡입니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악곡이고요. 2015때서부터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있는 악곡입니다. 악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악곡이고 중간 부분에 가면은 다성적인 기법, 그러니까 폴리포니적인 기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보는 그냥 앞부분만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악곡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발디의 다른 악곡으로 사계 가을 일악장인데요. 선생님들 이 곡 너무 유명한 악곡이니까 소네트와 연결시켜서 악보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악곡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고 토카타와 푸가 토카타의 도입부, 토카타의 주제, 요건 토카타의 주제고요. 요게 푸가입니다. 그래서 푸가의 주제와 응답 부분이 잠깐 제시가 되면서요. 대주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푸가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푸가를 주제를 주고 5도 위가 아니라 4도 위로 받는 4도 위로 받아서 받는 조성응답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주제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전주의 음악에서는 현악사중주 황제 2악장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포근한 산들바람 얘도 지금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처음 보시는 거 아닌데 왜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마르시에라는 사람 나왔고요. 보마르시에의 희극을 바탕으로 다폰테라는 사람 이름 나오는데요. 다폰테가 대본을 쓰고 라고 되어 있는데 모차르트가 굉장히 좋아했던 대본 작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음악을 붙여서 탄생한 오페라이다 라고 해서 줄거리는 다른 데 나왔던 줄거리이고요. 선생님도 요거 수잔나하고 백작 부인이 주고받는 대화 형태의 이중창, 그래서 포근한 산들바람이라고도 하지만 편지의 이중창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기출문제로 한번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누구랑 누구가 노래를 부르느냐 기타 등등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영화 쇼생크 탈출까지 시험에 교과서에 제시가 됐습니다. 전원교향곡 1주제와 2주제까지 같이 나왔고 2악장과 3악장을 들으며 풍경을 떠올려 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2악장, 3악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5악장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5악장까지 다른 교과서에 얼마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겨울나그네 중 제7곡 냇물 위에서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악곡까지 한번 모아가지고 이미 한번 프린트 드린 적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정경 중에 꿈이라고 하는 곡 슈만의 악곡이 나옵니다. 슈만은 성격 소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격 소품, 즉 피아노 소나타라고 부르던 것이 한물 가고
고전주의 때 그 소나타 1, 2, 3악장을 쓰는 대신에 19세기로 넘어오면서 피아노 작곡가들은 피아노 작품을 어떤 문학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짧은 형식에다가 맞추어서 그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응축되어 있는 2부분이나 3부분 형식의 간단한 악곡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목을, 문학적인 제목을 붙이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격 소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그 성격 소품을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격 소품 중에 대표적인 악곡으로 우리가 이 어린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곡인 꿈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린이 정경은 이런 성격 소품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시작을 F 메이저로 하고요. 1도 화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1도 화음이 다음 마디 첫 바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화음이 생기는데 선생님들 이 화음을 처음 보셨을 때 뭐 그냥 레파라? 이렇게 보시기보다 기능적으로 보셨을 때 너무 짧기는 합니다만 여기 짧은 장식음인 시까지 집어넣어서 시레파로 보시는 게 진행에서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레파로 보시고 얘들을 경과 처리해 버리시면 그냥 1도에서 4도 진행이 일어났구나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1도에서 4도 진행이 나고 1에 6화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보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마디는 5도의 7화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5도의 7화음에 다음에는 1의 6이 나타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좀 곤란한 애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이 음의 존재거든요. 따람빠밤 따란 따란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얘를 여기 잠깐 나타난 도미솔을 5도로 잡고 이걸 1도로 잡고 요걸 5도로 잡아서 그냥 반종지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툭 털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물론 도시솔라까지 해갖고 5도에 7로 잡으셔갖고 반종지가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전체적인 분석에 별 문제가 없이 갈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C플랫 때문에 5도에 7로 잡기는 했는데 뭐 굳이 여기에 자리 바꾸마음을 크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5도에 7로 처리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거든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따람빠밤 하고 넘어간 저 레를 이탈로 처리를 해버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탈로 갔다가 한 3도 정도 꺾어 도약해갖고 협파로 들어와야 되는데 장장 6도나 내려와야 되고 해서 작곡가가 슈만 19세기 정도 되면 이 화음을 5도의 9화음이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 미, 솔, 시, 레. 도, 미, 솔, 시 플랫 레까지 잡아서 빠밤 빠밤 해갖고요. 5도의 9화음으로 잡고 다시 1도로. 왜냐하면 얘는 5도 화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화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결하지 않고 이 화음을 협파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음에다 1도로 갔다라고 보는 게 저화음을 비화성음으로 그러니까 레를 비화성음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편하다. 예. 그리고 막상 들어보셨을 때 빠밤 빠밤 얘가 뭐 그렇게 크게 불협화를 일으키는 느낌도 없이 그냥 구화음 해버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도의 9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악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트로이 메라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고 하면서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과 관련된 것이고요. 슈만의 교향곡 라인, 뭐 민족주의적인 뭐
어떤 자연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사막장인데요. 우수의 찬가락하면 아주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수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어렵게 들리실까요? 그냥 이것처럼 그냥 우수라는 말을 딱 알아들으실 수 있는 뭐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감상에 차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실 만한 유명한 악곡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스카 별은 빛나건만이라고 해서요. 카바라도시의 아리아이다라고 하면서 유명합니다. 별은 빛나건만이라고 하는 게 이 카바라도시의 아리아이면 토스카는 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한번 연결을 시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화를 소재로 한 독일 오페라와 달리 이탈리아 오페라는 인간 사회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창자의 아리아를 중시하고 질투, 탐욕, 증오, 배신 같은 사실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푸치니는요, 독일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반음계적 화성 등 진보적인 영향을 잘 흐르는 가락 중심의 이태리 오페라의 단순함과 결합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끊어읽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푸치니의 오페라는 독일적인 것과 이태리적인 것을 결합시킨 사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푸치니는 바그너와 베르디를 결합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꽤나 잘 지적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 음악에는 몰다우를 갖다 집어넣는데요. 몰다우는 강의 흐름이거든요. 강의 흐름과 관련된 거니까 저 첫 부분이 강의 원줄기,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줄기가 되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계속 흘러가다가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가 들리게 되는 그래서 작은 샘물이 큰 줄기가 되고 큰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사냥꾼의 뿔피리가 들린다. 뭐 이런 줄거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형식을 어떤 형식이 뭐 3부분 형식이다, 소나타 형식이다를 되게 만들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문학적이거나 어떤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만든 거를 교향시라고 부른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향시는 원래 특별한 형식을 정하지 않고 줄거리를 그냥 쭉 문학작품처럼 만드는 작품이고요. 교향시는 한 악장인데 가끔은 교향시를 묶어서 하나의 연작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교향시를 묶어서 연작 교향시를 만들 수 있는데 몰다우가 교향시이고요. 그 교향시를 쭉 묶어서 연작 교향시를 만들면 나의 조국이 되죠. 그래서 스메타나는 자신의 그 체코 혹은 보헤미아라고도 부르죠. 보헤미아와 뭐 그 자신의 살았던 어렸을 때 그 고향과 자신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의 그 정취와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 6개를 써서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걸 연작 교향시로 만들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 음악의 예로 달에 홀린 피에로, 페트로슈카 등등의 작품들을 내밀었고요. 교과서에서 새의 카탈로그 메시앙이 나왔어요. 선생님들 이 작품의 일단 제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현대음악사 수업 들을 때 새의 카탈로그라는 작품 나오면 한번 봐주십시오. 메시앙은 새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새 소리를 수집해서 음악으로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년의 노래는 보셨었고요. 4분 33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문제인데 애트모스피어거든요. 분위기요. 분위기는 음향음악입니다. 선생님들 음향음악 우리가 흔히 음색 작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짜임새를 가지고 그 변화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음색 작업, 음향음악이라고 말을 하죠. 뭐가 문제냐 하면
아, 애트모스피어 악보를 아무리 뒤져도 이 그림이 없다가 좀 문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악보상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애트모스피어 악보를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악보가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애트모스피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보를 더 크게 못 드리는 이유? 이 악보 자체가 신문지만 합니다. 정말 신문 잘 안 보시죠? 신문지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악보인데 얘가 풀 오케스트라 작품이잖아요. 풀 오케스트라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바이올린 14대가 지금 모두 다 다른 연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미세한 움직임이 갖고 있는 소리의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연주가 되면 같이 시작을 하면서 아주 약간의 변화들이 조금씩 덩어리를 만들어서 어기쯤 가게 되면 점점 미세한 덩어리가 더 엉켜서 아주 소리에 아주 강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처음에 애트모스피어를 그냥 들려주면 사람들은 이게 전자음악인 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소리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진동 같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음색의 덩어리를 만들고요. 그 덩어리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가지고 음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음색 작업, 음향음악 이렇게 부르는 음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요런 페이지도 있고 끝날 때도 요렇게 만드는데 오케스트라로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자적인 소리나 이런 걸 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악보로는 애트모스피어 자체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악보는 나올 구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다른 악보를 혹시 인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로 좀 악보를 확인해 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기의 분류라고 해서 현악기랑 이런 악기군들에 관한 매우 다양한 그림 자료들이 좀 있고요. 대중음악이라고 해서 지금 블루스서부터 재즈, 컨트리 앤 웨스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이 악보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미래엔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다. 근데 중학교 교과서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덮으시려고 한다면 아니요. 그냥 전자칠판 상태 좋으니까 보시면서요. 중학교 강의를 좀 같이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미래행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묶어서 보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설명과 관련되어 있는 악곡이 중학교 교과서의 악보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실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곡들을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헤비메탈 팝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K-팝 관련된 내용은 굳이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만 들어있을 거고요. 샹송, 탱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셔서 그렇겠지만 칸토팝, 만도팝 우리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평, 분석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별로 그닥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제 랩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라임하고 플로우 같은 이야기들은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뭐 갖고 했었죠? 회전목마. 예, 그것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고요. 악보 제작하기가 나오는데 딱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악보를 사보하는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K-팝 작곡가 하면서 우리 요거 뭘까요? 머니코드 했던 거 있죠? 그게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서 머니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지? 라고 하시면 요것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데요. 요겁니다. DAW라고 해서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이 DAW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나중에 써먹을 거거든요. 여기다 일단 표시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들께서 시퀀싱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셨던 거 있죠?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를 시퀀싱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퀀서, 시퀀싱 프로그램이라는 말 대신에 DAW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퀀싱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미디를 활용하는 것, 미디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디 외에 다양한 음원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DAW, 그냥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보통 시퀀싱 프로그램 하면 큐베이스나 로직, 소나, 루엔도 이런 거 사용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들인데 그중에서 아이바 같은 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2 교과서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한테 하나 쏟아진 뭐랄까 하나 더 외우셔야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이 중에 아이바 정도를 한번 다운받으셔서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거의 이런 급의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EDM으로 1분짜리 어떠어떠한 분위기에 전자음악을 뭐 댄스 뮤직으로 어디에 쓸 요량으로 뭐가 하고 싶고 악기 편성은 뭐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 만듭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 그리는 미대생들이나 뭐 작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것도 가능한데 이건 제가 실제로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료를 다 주고 나 이러이러한 걸로 이런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분은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설치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의 인공지능이 먼저 그림을 하나 모델로 그렸고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전시를 하셨고요. 그랬더니 옆에 음대생을 불러서 그 아이디어를 같이 듣고 그분은 이제 그걸로 다시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했더니 작곡을 해 주었고 그걸 가지고 작곡하시는 분이 약간 수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DAW로 가지고 가서 다시 손질을 해서 작곡을 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반쯤 만든 거에다가 그 작곡가와 미술가가 결합을 해서 만드는 전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100%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반쯤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완성도를 더 결합을 시키는 그러니까 100%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더 좋은 걸 만드는 예, 그런 식의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요거 한번 봐주시라고 지금 휙휙 넘기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제작 프로그램 소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곡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옛날에 알파고가 그 바둑을 학습한 것처럼. 그래서 학습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방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을 인정하니 마니는 나중에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 여기 잦은 방아 타령 나온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창작 파트 안에 악보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교과서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보시자라는 겁니다. 자진강강술래는 알고 계신 곡이어서 특별히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활용되는 음악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딱히 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뮤지컬 만들기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대로예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주제를 정해서 어떤 뮤지컬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을 단계에 걸려서 만들어서 발표하고 어떻게 하자라는 건데 모를 내용이 없으실 겁니다. 저작권 똑똑히 이야기라고 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침해하는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직업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보실 것은 여기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래행 교과서는 어렵거나 아주 막 새롭거나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예전에 보셨던 무슨 교과서들보다 그렇게 막 확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대신 뭐 반젤링구아라든가 요렇게 좀 킥펀치가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이제 중1 교과서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